이미르게 압록강은 흐른다. 마지막 부분을 낭독합니다. 기미만세의 절규 속에 우리들이 3학년 때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안과 강의가 끝나 강의실에서 나오는데 상규라고 하는 나와 친한 학생에게 붙들렸다.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내일 저녁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 식당 나무논에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기를 약속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상규는 나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거의 속삭이듯 대답하였다. 그는 한국 전문학교의 많은 학생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때문에 이야기하련다고 했다. 한국 민족은 곧 부정한 일본 정책에 대한 일종의 시위운동을 감행할 것이며 전 한국인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 학교에 믿을 만한 몇몇 한국의 학생에게 우리들도 참가할 것인지를 물으려는 것이었다. 상규에게서 초대받은 이권은 좀 조심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 과제를 빨리 마친 다음 우리 민족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물었다. 선거법? 또 자국의 군대를? 아니면 자치를?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것일 거야. 이고는 언짢게 이야기했다. 물론이지. 우리들이 참가한 것이 관청에서 드러나는 날에는 처벌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니? 물론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 우리들은 더욱 심할 거야. 정부 직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고마움 때문에 결코 정치적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야 우리들이 참가해서 좋을지 나쁠지 큰 문제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무 없이 우리들 생각으로 고상한 학문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감사했다. 우리들에겐 국비로 건강물을 구경시켜 주었고 또 유명한 학자며 승려며 정치인에게 안내해 주었다. 이거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심사숙고하였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들도 우리 전 민족에 관계되는 일이 생긴다면 같이 해야지. 그렇긴 해. 너의 의견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제기랄.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행동하자고 그는 말했다. 말할 필요 있나? 이튿날 저녁 남은헌 식당에 왔을 때 약 10명 가까운 학생이 모여 있었다. 시위운동은 벌써 상당히 준비되어 있었고 다만 국립학교 학생만이 모르고 있다고 상규가 말했다. 그들은 반외놈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고 했다. 모두 긴장하여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모두 참가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 무엇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참석하기를 원했다. 그 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일본 놈은 얼간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이야기했다. 우리들은 맨 처음 발명된 인쇄 활자며 거북선이며 도자기 기술이며 특별한 종이며 기타 우리들 조상이 이 세계의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했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비교적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인 이건희까지도 오랫동안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잘 됐어, 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다. 마치 우리들은 의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회의 장벽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운동에 참여할 대중들은
멀지 않은 목적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상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위의 준비며 국기며 삐라며 행진 질서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첫 시위 운동은 3월 1일이며 오후 2시에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개최된다고 중요한 보도가 들어왔다. 그날은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내가 일어났을 때 이고는 벌써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나는 요즘 며칠 전부터 노상 전염병 때문에 결석을 하고 강의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정오에 공원으로 와. 그는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그래야지. 거기서 만나서 같이 시위를 해야지. 그러고 말고 그는 나가면서 비죽이 웃었다. 우리들은 밤새 자지 않았던 것이다. 납처럼 무거운 고단함이 나를 이불 속에 파묻혀 있게 했고 일어나기 매우 어렵게 했다. 내가 공원에 갔을 때 이미 공원은 경관들의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당장 내부는 단 10발자국도 걷지 못하게 사람이 꽉 차 있었다. 이건도 다른 어떤 학생도 그 근처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당장 구석에 서서 학생들이 입구로 몰려 들어옴을 보았다. 갑자기 깊은 정적이 왔고 나는 누군가가 조용한 가운데에 연단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더니 다음에는 그칠 줄 모르는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좁은 공원에서는 모두 전율하였고 마치 폭발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삐라가 휘날렸고 전 군중은 공원에서 나와 시가행진을 하였다. 우레 같은 만세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삐라가 흩날렸다. 나도 한 장 받아서 선언문을 읽었다. 일본에 의한 한국 민족의 합병이 부당하며 앞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한국인은 자유로운 민족으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소유하였으니 그 권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몇 번이나 선언서를 읽었고 행진 대열에 참가하였다.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 뭉치의 삐라를 주면서 짧게 명령하였다. 뿌려라.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놀라고 질려 섰다가 삐라를 받았다. 이제야 몇 사람이 부르짖었다. 학생들이여, 소년들이여, 때는 왔다. 다른 사람들도 부르짖었다. 여자들은 울며 감격하여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었다. 경찰관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내로의 길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었다. 다만 관청과 영사관에만 중무장을 한 경관들이 학생들의 어떤 폭력 행위가 있을까 하고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었다. 저녁 때야 우리들은 시위 행진은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행동의 자유는 점점 좁혀졌다. 우리들이 행진하거나 행진했던 구역은 경찰관과 병정들로 의해 점령되었고 우리들은 점점 폐쇄당하였다. 우리들이 불란서 영사관 앞에서 자유민족임을 그리낌 없이 선언한 다음 총독부로 행진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완전히 포위당하였다. 도로는 차단이 되었다. 전 도로의 양면에 중무장한 경관과 한가운데 넋줄로 병정들이 서 있었다. 잠깐 동안 양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치하고 있었으나 병정의 전열에서 희고 빛나는 총금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였다. 맨 앞줄의 군중들은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후열에서는 공포에 쌓여 후퇴하였다. 이로써 국면을 잃고야 만 것이다. 거기엔 비탄의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병정들은 이 순간에 우리들을 큰 도로에서 철대시켰고 거기서 다른 부대가 우리를 받아서는 다시금 몰아냈다. 나는 아무런 부상도 없이 곧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이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놀란 나는 그를 찾으러 다시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삼엄하였다. 모든 길에는 거의 행인이 없었다. 어두컴컴한 길 양편에 기관총을 든 병정들이 서 있었다. 잇따라서 금은 장갑차가 지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샛길로 돌아서 동무들을 하나씩 찾았다. 그러나 이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아무런 소득 없이 하숙집을 한 집 한 집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역시 순찰 중에 있는 상규를 어떤 길 모퉁이에서 만났다. 그는 거의 모든 친구 집을 찾아다녀서는 이건을 합하여 5명의 동료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밤 12시가 지나 집에 돌아왔으나 방은 아직도 비어 있었다. 서서히 처량한 밤이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상규가 이건과 다른 네 친구는 경상을 입고 감방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감금된 아이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려고 하였다. 민족 봉기는 그동안 바람과 같이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시장과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다. 고향에서는 다른 동무와 함께 기섭과 만수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생과 중학생 다음에는 상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와 농부들이 마지막으로 한국인 관리까지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총독부는 공경에 빠져 계속 일본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군대는 10년 전 우리나라가 합병될 때와 같이 낮이나 밤이나 행군하였다. 도처에 피가 흘렀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어느 마을은 전 주민이 교회에 갇힌 채 그냥 방화되고 말았다. 낡은 감옥과 유치장이 확장되고 새로운 것이 건축되었다. 경관들은 밤이나 낮이나 고문을 하였다. 서울 학생들은 4번째 시위 후에 지하로 잠몰하여 운동의 비밀 행동에 종사하였다. 나는 삐라 제조의 일을 맡기로 하였다. 동경 정부는 반란의 군사적 진압을 계속하였으나 총독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사이토호 해군 장군을 한국으로 보내어 사실적인 화해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처음에 이제껏 그것이 세무원이거나 교사이거나 통역관이거나 의사이거나를 막론하고 제복을 입고 일본 칼을 찾던 모든 관리를 무장해제시켰다. 민중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헌병은 해체되었고 경찰에겐 고문이 금지되었다. 한국인의 봉급은 일본인의 것과 같이 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한국인 학교는 일본인 학교와 평등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제국대학을 창설하였다. 이상하게도 이 화해 정책과는 반대로 3.1운동의 감행자에게는 중형이 가해졌다. 재판소는 소요자를 구형하기에 바빴고 경찰은 운동의 모든 참가자를 적발하고 체포하기에 분망하였다. 추격당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하여야만 했다. 나는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불안의 전시기를 통하여 나도 몇 번인가 서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은근히 어머니에게 보고하였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몹시 걱정하셨다. 내가 겪고 지내온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파랗게 질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거의 잘 수 없었기에 아주 피곤하였다. 저녁에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너는 도망쳐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도망? 나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나는 무엇을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무서우리만큼 크고도 불가피한 피로를 느꼈다. 그렇다. 너는 달아나야 한다.
어머니는 거듭 말씀하셨다. 나는 국경인 압록강 상류에는 아직도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들었다. 거기선 북쪽으로 도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많은 학생들이 도망치다가 체포되었고 또 사살당했기 때문에 나는 도망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겐 그 위험은 별반 대수롭지가 않은 듯 했다. 어머니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국경선을 넘는데 성공하였고 또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또 그렇게 하여 국경 저편의 어디선가 여권을 만들어 나의 학문을 계속하기 위하여 구라파로 여행하도록 힘써 보아야 했다. 구라파란 말부터가 나에게 용기를 돋구지 못했다. 나는 구라파에서의 공부가 모든 면으로 얼마나 어려우며 또 어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세아 학생에게는 만만치 않는 장애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님은 자꾸만 반복해 말씀하셨고 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도망해 보리라고 말했다. 언젠가 닥쳐올 위험 속에서 사는 것보다 어머니를 덜 근심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위운동에 참가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벌써 이튿날 저녁에는 이별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을 말렸다. 내가 국경을 넘기까지는 아무도 나의 출발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는 가벼운 양복과 은 회중시계와 돈보따리가 든 조그마한 버드나무 고리를 주셨다. 그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처럼 꿈꾸었던 다른 세계의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안개와 어둠을 무릅쓰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나가는 길을 멀리까지 바래다 주셨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오랫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말씀하셨다. 너는 아주 낙심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충실히 너의 길을 걸어갔다. 나는 너를 무척 믿고 있다. 용기를 내거라. 너는 쉽사리 국경을 넘을 것이고 또 결국에는 구라파에 갈 것이다. 이 애미 걱정은 말아라.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겠다. 세월은 그처럼 빨리 가는 것이니 비록 우리들이 다시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나의 생활에 많고도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자, 내 애기야, 이젠 혼자서 가거라. 나는 국경에 있는 커다란 강에 접근하였다. 도처에 사람의 키만큼씩 큰 갈대가 서 있었다. 밭과 노는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잘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무장한 병정이 순시하였고 총성이 울렸다. 도피자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새벽녘에는 총성이 더욱 잦았다. 나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농부나 어부의 도움으로 다른 마을까지 인도되어 어떤 조그마한 어부의 초막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거기서 사공이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다음 날 밤에 똑같이 강을 건너려는 두 학생이 왔다. 그들은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았다. 창백하게 겁에 질려 있는 그 중의 한 소녀는 17살도 미처 안 된 것 같았다. 그는 도망치려고 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앉아서 줄곧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다만 다음 날 밤에야 어떤 늙은 어부가 나타나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달빛이 밝아 쉽게 발견될 것 같아서 떠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사공은 달빛이 밝을 때만 국경 경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그를 믿고 갈대밭 사이에 거의 알 수 없는 조그마한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1시간 남짓이나 도망길을 더듬어서 한 작은 숲에 닿았다. 사공은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저만치에서도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두 어부가 나타나 갈대 사이를 한참 더 걸어가 마침내 강변에 도달하였다. 우리들은 깜짝 놀랐다. 여기 강물은 하구에 가까워서 강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마치 바다처럼 멀고도 넓었다. 우리들이 꼼짝 않고 서 있는 동안 어부들은 한참 서로 속삭이더니 잠자코 통나무처럼 된 배를 뗏목에서 풀었다. 이 배는 그렇게도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간신히 앉을 수 있었다. 한 어부가 우리들을 한 사람씩 일옆 편주에 태우고 넓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지극히 조용하고 소리 없이 넓은 강 위를 노를 저었기에 마치 영혼의 항해같이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강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우리들은 멀리서 몇 방의 총성을 들었다. 나와 함께 탄 어부는 웃으면서 잠자코 있으라고 손짓했다. 나중에야 그는 그것이 철교에서 내려 쏘는 경고의 총성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빛나는 수면 위에서 결코 우리를 발견할 수 없었으리라. 우리들이 대안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어부는 우리들에게 다음 중국 국경 도시까지의 3시간이 걸리는 길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고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들은 잠시 동안 그대로 서서 세척의 배가 서서히 고국으로 노저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생전 처음에 디디는 만주 땅의 자갈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이 중국 도시에 도달하여 가르쳐받은 대로 한국 음식점을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찾았을 때는 벌써 날이 밝았었다. 우리는 곧 잠에 떨어졌다. 그날 오후에 우리들은 서로 헤어졌다. 우리 셋 중 나이 어린 애는 장춘으로, 나이 많은 애는 심양으로 출발하였다.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중국의 거리를 걸어갔다. 사람들은 좁은 거리에 범람하였고 금문자로 된 많은 간판이 걸려 있었으나 건물은 검고 사람들의 어복이 푸른 빛이었기에 어물하게 보였다. 이곳은 한국 도시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고 시끄러운 것 같았다. 도처에 생소하고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도시를 떠나 한 번 더 강을 보기 위하여 언덕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푸르게 빛나는 강은 저녁 노을에 잠긴 양쪽 언덕 사이에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주 가깝게 반 킬로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물을 널고 있었다. 부인과 처녀들이 집 앞에 앉아서 저녁에 끓일 콩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애들은 장난과 실험을 하고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고국을 이 무한한 만주벌판과 분리시키고 있는 국경의 강은 막을 길이 없이 흐르고 흘렀다. 이 편은 모든 것이 크고 음침하고 진정되었으나 저 편은 모든 것이 잘고 쾌활하였다. 빛나는 초가집들이 언덕의 산재에 있었다. 많은 굴뚝에서는 벌써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멀리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산맥과 산맥이 다 물결치고 있었다. 산은 햇빛에 빛났다. 또다시 황혼의 아름다운 빛에 물들었다. 기차가 북쪽으로 달리는 동안 음울한 하늘이 무한한 평야를 덮고 있었다. 이 드넓은 평야는 나를 무척 놀라게 하였다. 내가 고향에서 산과 언덕과 겨울이며 좁다란 협곡만 보아온 까닭이다. 나는 드넓은 평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약간 언덕진 것을 상상하였지만 이처럼 평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아무런 고지도 저지도 없고 그냥 평탄하기만 했다. 곧 기차는
예상치 않았던 급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푸른 하늘 아래 언젠가는 중국과 만주 간의 무인 완충지대였던 700마일의 요동평야를 지났다. 이젠 밭과 집과 묘지가 지나갔다. 중국과 만주의 국경 도시인 산해관에 정거하였다. 관리가 여행자의 모든 짐을 완전히 조사하기까지 한나절이 걸렸다. 모든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짐을 푸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속에 들어있을 물건만을 이야기했다. 관리는 처음 그것을 참을성 있게 듣고 또 한번 그래도 짐을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여객은 물었다. 그 속에 아편이 들어있지 않나 봐야 하오. 중국인은 한 번 더 말하고는 웃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짐 내용을 직접 봐야만 하겠습니다. 관리도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이 새의 규칙이니까요. 3명의 관리가 마침내 우리 객차안을 떠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숨을 내쉬었다. 차는 서서히 전진하였다. 긴 전시를 통과해서는 조심스럽게 동력 민족의 문지방을 넘었다. 만리장성이 우리를 둘러쌌다. 나는 천진에서 북경으로 가지를 않고 시간을 아낄 심산으로 곧 남경행 기차를 탔다. 열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잘 익은 보리밭 사이를 따뜻한 가을 햇빛 아래 도도히 흐르는 강이었고 붉고 푸른 돛을 단 수많은 돛배의 신기한 광경이었다. 그것은 수나라의 향락적인 황제가 제국의 남쪽으로 항행하기 위하여 만들게 한 바로 그 삼천리 운하였다. 그 배는 절세 미인이 비단 그물로 낮에는 천천히 달빛 아래서 더욱 천천히 끌고 갔다고 한다. 그는 아마 그보다 2000년 전쯤에 이 밭들을 방황하면서 인류에게 사치와 명성을 경고했던 위인을 잊었으리라. 다음 날 저녁 차를 내려야만 했을 때 아주 캄캄하였다. 모든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나도 우리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바꾸어 타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따랐다. 나는 갑작스레 잠이 깨었기에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좁은 통로를 지나 어둡게 빛나는 물처럼 보이고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 평판 앞에 섰다. 수없이 많은 배의 작은 빛이 알지 못할 어둠 속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물 위를 흐르고 있었다. 상해에 도착하자 나는 한국 해외 유학생 고문을 찾아 구라파에 갈 나의 소원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투로 보아 북한 사람인 것 같았고 또 마음씨 좋게 생긴 중년의 신사였다. 그는 나의 출생지와 학력과 가정사정을 묻더니 중국 정부의 증명서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나는 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다만 우정으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관리에게 독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아름다운 가을이 한 일주일씩 자꾸만 흘러가서 결국엔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기가 온 것 같았다. 언제나 아침부터 밤까지 가랑비가 내렸다. 공기는 점점 더 서늘하였고 나는 방에서 덜덜 떨었다. 방은 한국처럼 밑에서 불을 떼어 덥게 하지도 않았고 화로나 난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내 주변을 산보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밖까지도 1시간 이상이나 걸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나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한국 사람이 나 외에도 증명서가 없어서 구라파로 여행하지 못하는 몇몇 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에 있어서도 나와 똑같이 외로운 방에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고 있는 4명의 한국 학생들을 차차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여름에 이곳으로 왔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의 반년 동안이나 허송하며 증명서를 기다렸기에 이젠 용기를 잃어 여행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지도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머물러서 더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매일 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장기를 두고 몸을 데우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또 그들이 많은 책에서 읽고 아는 불란서의 생활에 관해서도 가끔 이야기하였다. 그들 중의 봉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아주 어릴 때 이미 불란서에 있은 적이 있었다. 그는 만약 우리들이 참으로 여행할 수 있으면 나를 독일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분간은 음울한 파우 강거리에 앉아서 우리는 장기를 두고 있었다. 나날이 우리들의 용기는 줄어들었다. 바다를 건너 우리들이 남쪽으로 가면서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싱가포르 근처에서는 일광이 직사되어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이 지독한 더위가 나로 하여금 아주 나쁜 눈병을 얻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날 아침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두 눈에 멋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 두 눈은 몹시도 빨갛다고 했다. 나는 곧장 선희에게 달려갔다. 그는 잠시 동안 검사한 후에 웬 진홍빛 약을 바르고 붕대로 꼭 묶었다. 그는 나에게 무슨 병인가를 말하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나는 싱가포르에 상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픔은 계속하였다. 내가 의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먼 빛으로나마 보기 위하여 붕대를 풀었더니 염증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눈앞에 반짝이는 빛만이 보였다. 아픔은 타는 것 같았다. 의사는 일광에 의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선실에 누워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그의 충고에 순순히 응했고 사실에 있어서도 시원한 선실이 바깥보다 나았다. 내가 다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스마트라 해협을 지났었다. 우리 배는 인도양을 헤엄치고 있었다. 먼 곳에나 가까운 곳에나 아무런 창크도 섬도 해안선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팔방으로 짙은 청색 하늘 아래 파도만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눈을 뜨고 누워서 천막 그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좋았다. 한국 사람은 중국 학생들처럼 책을 읽는데 열심하지 않았다. 중국 학생의 대부분은 대개의 시간을 그들 숙소에서 마음대로 시원한 곳을 찾아 책을 읽기 위해 머물러 있었다. 책을 들고 있지 않는 중국 학생은 거의 없었다. 책을 읽고 있는 한국 사람은 더욱더 드물었다. 안남 학생들도 읽긴 읽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락소설이었고 중국 학생들처럼 교과서를 읽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읽고 있는 소설이나 이야기의 일부분은 안남말의 책이었고 다른 일부분은 불란스 말의 글씨였다. 그들이 불란서 책을 읽을 때는 잠자코 읽는 것을 보고 웃었다. 배는 지부치에 기항하였다. 이 이상한 이름은 생전 처음 들었다. 나는 우리 배가 석탄 때문에 이 외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모퉁이에 입항한다고 들었다. 사실에 있어서 이 항구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래 언덕에는 입구에 두 종려수가 서 있었는데 단 하나의 흰 집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일사병을 두려워하였기에 불과 몇 사람만이 상륙하였다. 한국 사람들도 오랫동안 궁리한 뒤에
역시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타는 듯한 해안을 건너 갔다. 직사열 아래 모든 것은 비참하게 보였다. 조그마한 정원을 뒤로 한 카페에는 흑인애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육지 내부로 들어갔다. 우리는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작고 외로운 집 앞에서 우리들은 섰다. 이것은 마치 인도의 학교처럼 보였다. 늙은 인도인 하나가 벽 가운데 앉았고 약 20명의 어린이들이 벽에 따라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앉아 있었다. 모든 어린애들 앞에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손으로 쓴 독본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주민의 마을에 갔다. 두 줄의 집이 좁은 거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고 길은 햇볕에 타고 있는 사막에서 다른 사막으로 향해 뻗어 있었다. 집 안과 집 앞에는 흑인들 남녀가 서서 그들의 크고도 맑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홍해를 향해 하였다. 어느 이른 아침 봉훈이 나를 깨워 갑판으로 인도하였다. 밤에 우리들은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였다. 고생스럽게 대여객선은 모래 언덕 사이의 좁은 물길을 간신히 지나갔다. 좌우로 쓸쓸한 풍경이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전개되었다. 천천히 우리들이 걷는 것보다도 별로 빠르지 않는 속도였다. 북쪽에는 크고 작은 섬이 나타났다. 봉훈이가 나에게 히랍도서다 라고 속삭였을 때 나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히랍. 나도 부르짖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을 비록 멀리에서나마 보았다. 구라파에 정말로 도착하였다. 모두들 웃고 기뻐하였다. 오후 늦게 파도는 높아졌다. 해는 두꺼운 구름 뒤에 숨었고 차차 어두워졌다. 선원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가까워지는 폭풍우를 알려주며 선실로 들어가기를 권했다. 굵직한 빗방울이 위에서 떨어졌고 아래에서는 파도가 쳐 올라왔다. 차차로 갑판은 비었고 태풍이 불어왔다. 거선은 자꾸만 더 기울어지고 곧 바다의 거품 속에 마치 호두 껍질처럼 춤을 추었다. 배의 반이 파도에 잠기고는 곧 올라와서 다시금 깊이 가라앉으려고 하였다. 선실에서는 모두가 신음하였다. 배도 신음하고 키키 소리를 내면서 폭풍우와 싸웠다. 그것이 밤내 계속되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그런 폭풍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에 모든 것이 마치 환영처럼 사라졌다. 해가 빛나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하였다. 배는 아무런 요동이 없이 떠갔고 시실이 섬의 에트나와 산이 봄바람엔 연기를 뿜고 있었다. 우리들은 점점 더 육지에 접근하였다. 몇 번이나 기차를 바꿔 타고 저녁 때에야 라인강을 건너 밤새 달리고 이튿날 아침 비로소 내가 처음에 머물러 있게 된 작은 중부 독일의 도시에 도착하였다. 봉훈이 처음 구라파에 왔을 때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았으며 나에게도 대도시보다 쉽게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며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큰 공원 같은 곳을 지났다. 비현실적으로 엷은 녹색이 아침 햇빛에 범람하고 있었다. 강을 건너고 옆길로 접어들어 잠깐 가서 어떤 정원 문 앞에 섰다. 이젠 다 왔어. 봉훈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다. 이윽고 한 부인이 나타나 봉훈과 반갑게 제의 인사를 한 다음 집으로 안내하여
1층의 넓은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뒤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상의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봉은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겠다는 그 부인의 말을 전했다. 한 주일 동안 그는 내가 익숙해지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나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는 그는 밤차로 다시 블란서에 갔다. 우리들이 함께 정거장에 갔을 때 그는 한 번 더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독일의 풍속과 습관을 일러주었다. 봉우는 무엇보다도 내가 많이 이야기하기를 권고하였다. 너는 너무 말이 없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침묵은 낡은 동방에서는 아직도 덕으로 인정되나 서방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여기선 그게 비사교성의 표식으로서 심지어는 기만의 상징으로 보아진다. 언제나 이야기하는 데에 섞여 같이 대화를 나누어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든지 간에 날씨나 기후나 또는 음식이나 옷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과 사교하는 동안에는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엔 언제나 철학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단다. 구라파 사람도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 즐겨 세상 이야기를 잘 한다. 그의 고마운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의 어휘는 아직도 지극히 적었기에 나는 말이 서툴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거나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고 봉훈이 독일어 학습에 좋다는 권고한 책을 파고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녹색의 하인리였다. 봉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기에 나에게 권고한 것이었다. 나는 이 책까지도 천천히 읽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항상 매 기절마다 단어를 찾아야 했고 또 어려운 문장은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에겐 아무도 설명조차 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설명마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는 외로이 매일처럼 눈이 피로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하였다. 그리고 눈이 아프면 책을 밀쳐놓고 잠시 동안 휴식하였다. 서편 창문에서 나는 전 정원을 넘겨다 볼 수가 있었고 그 녹색이 나의 눈을 빨리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책으로 돌아가서는 한 줄 한 줄 고생스럽게 나누어 나갔다. 밖은 온통 여름이었다. 정원이며 길에는 꽃이 피었고 향기가 그윽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면적인 안정이 없었기에 별로 산보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학문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이 어려운 말을 배우게 될런지 몰랐다.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아직도 낯선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생생하였다. 늦은 저녁 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나는 시내를 따라 거닐거나 버드나무 아래의 벤치에 앉았다. 조용히 흐르는 물의 광경은 나를 기쁘게 하였다. 시내는 가볍게 찰랑거리며 내 앞을 흘러내렸다. 나는 언제나 저 물이 자꾸만 흘러서 결국은 한국 서해안에 어쩌면 연평도에 어쩌면 외로운 송림만에 닿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방학 때 귀향하는 푸른 하늘 아래 이 섬과 이 포구가 스쳐 지나갈 때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그 후 곧 북편에 암석 많은 수양산이 솟아났고 조그마한 기선은 조심스러이 용지에 들어갔었다. 나를 배에서 데려가기 위하여 기섭, 용마, 그리고 만수가 와 있었다. 이 친구들과 다시 만나 웃으며 농담하며 고향의 들을 건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마을을 찾아갈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어머니는 집 대문에서 나를 맞아들였다. 너는 다시 이 애매한 터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즐겁게 웃으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웠던지. 가을이 빨리 다가왔다. 저녁 노을이 시내 위에 걸렸고 길에는 언제나 낙엽이 바람에 휘날렸다. 나는 어머님이 장원에 가 계시리라고 생각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송림의 돌다리 아주머님에게 가 계시는지도, 또는 강물의 수암의 집에 가 계시는지, 산촌 석탑에 가 계시는지. 석탑 마을에는 밀만이 나섰고 너무나 산중에 있어 들어가기 힘들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좁고 경사진 길을 걸어야만 했고 또 넓고도 돌 많은 하상을 건너야만 했었다. 나는 날마다 한 번씩 고향에서 소식이나 오지 않았는지 우평국에 가보았다. 나는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나는 이미 구라파에 도착한 지 5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내 편지가 배달되지 않는 것 같았고 또 해마다 고향에서의 아무 소식이 없어 이곳에서 살게 될까 두려웠다. 언젠가 우평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알지 못하는 집 앞에 섰다. 그 집 정원에는 한 포기 꽈리가 서 있었고 그 열매는 햇빛에 빛났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그처럼 많이 봤고 또 어릴 때 즐겨 갖고 놀았던 이 식물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던가. 나에겐 마치 고향의 일부분이 내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떤 부인이 나와서 왜 그렇게 서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가능한 한 나의 소년 시대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 여자는 한 가지 꺾어서 나에게 주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다. 얼마 후에 눈이 왔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 나는 성벽에 흰 눈이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흰 눈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 고향 마을과 송림만에서 휘날리는 눈과 똑같았다. 이날 아침 나는 먼 고향에서의 첫 소식을 받았다. 나의 맏 누님의 편지였다. 지난 가을에 어머님이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사연이었다.